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외환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1,200원대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원 넘게 급등하면서 1,320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원엔 환율도 BOJ의 출구 전략 시사에 밤사이 일일 최대 상승폭, 그러니까 달러엔 환율이죠.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전날의 환율 급등, 남인호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 원화가 얼마만큼 약세를 보이는가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은 금월 초에 월 초에는 1,289원, 달러당 1,289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 얼마였습니까? 1,325원. 자그마치 불과 며칠 사이에 40원이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우리 종합주가지수로 말씀드리면 2,500포인트 있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100포인트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면서 이제 금년 말 내년도에 세계 경기가 조금 위축될 것이란 그런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위험 회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안전자산이 뭡니까? 금, 달러 이런 거 아닙니까? 반대로 위험자산은 주식이라든가 우리 원화가 이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최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통화 완화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달러 대비해서 더 완화시키니까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거기에는 아쉽게도 우리 원화도 포함됐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요소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상대 국가 대비 미국 달러의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금월 초에는 102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에서는 10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달러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 약세 흐름이 계속되면 해외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네, 가장 큰 맹점이죠. 사실은 원화가 약해지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는 외국인들 가만히 앉아서 그만큼 손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회피하는 것, 가장 무서워하는 게 원달러 환율의 약세거든요. 반면에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기 마련이죠. 우리 원화가 약해지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100% 좋다 이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수출입 동향에서요, 수입이 많은 업종은 조금 불리합니다. 왜? 그동안에는 1,000원만 줘도 사올 수 있던 거 이제는 1,200원 줘야 사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수출 업종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약했었는데 원화가 약해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상품 가치가 1,500원짜리 했던 상품이 1,300원에 팔리면 그만큼 많이 판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성 등 수입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원달러 환율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너무 가파르게 내리는 것도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완만한 숫자, 즉 1,300원 밑에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죠. 방금 전에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달러 환율이 계속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다 다시 최근 들어서 그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 급등세에 따라서 수출 업체들은 좋게 더 이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겠습니다만, 놀러 가시는 분들은 좀 불리해졌습니다. 자, 박승원 기자가 준비한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삼성전자 우선주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최대 규모로 벌어졌다고 하죠. 박 기자, 이런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예. 어제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은 19.86%입니다. 보통주에서 우선주 가격을 뺀 뒤 다시 보통주로 나눈 퍼센트 값인데요. 이 값이 높을수록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삼성전자 우선주 괴리율은 22%에 육박했습니다. 2018년 5월 액면 분할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전 수치를 수정주가로 따져봐도 이만한 차이는 2017년 7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점을 전후로 배당 확대 정책을 펴면서 우선주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최근 한 달 삼성전자 우선주는 0.17%, 보통주는 0.85% 올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우선주가 0.56% 오르는 동안 보통주가
주가가 0.84%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죠. 연말 배당을 앞두고 지난해에는 격차가 좁혀들었지만 올해는 더 커진 셈입니다. 통상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때문에 배당 시즌이 가까워지면 보통 우선주는 급등한다라는 인식이 좀 우리는 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우선주로서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먼저 낮은 배당 기대감이 꼽힙니다. 당장 지난 3분기까지 배당을 순조로운 상황이지만요. 관건은 연말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1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매년 9조 8천억 원을 정규 배당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당시 잉여 현금 흐름으로 생기는 돈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여력이 생기면 추가 배당을 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직전인 2020년 말 정규 배당을 하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10조 7천억 원의 특별 배당을 하기도 했었죠. 기대감에 당시 삼성전자 우선주와 보통주의 괴리율은 5%대까지 좁혀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배당을 챙기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은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만큼 남는 돈이 있겠으며 또 그 돈으로 배당으로 쓸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미심쩍은 반응을 괴리율이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이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차이에도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매크로 경제 상황으로 따져봐도 고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를 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결국 배당 수익과 매매 차익 중 어느 쪽에 베팅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괴리율이 크다는 말은 곧 같은 투자금으로 더 많은 우선주를 사들여서 배당액을 많이 받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편에는 내년도 삼성전자 주가 반등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보통주를 가져가서 일정 기간 배당을 챙기고 주식을 팔아 거래 차익을 노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3개월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24곳이 전부 매수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는 BNK 투자의 최저 82,000원부터 SK증권의 최고 10만 원까지인데요. 평균 92,000원가량으로 어제 종가와 비교해 30% 가까이 높은 가격입니다. 보통 목표가는 1년 뒤 주가를 제시하는 만큼 국내 모든 증권사가 내년 이맘때 삼성전자는 올라 있을 거라는데 같은 의견인 겁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도 관건입니다. 예년대로라면 다음 달 3년간의 배당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 수준을 이어갈지 아니면 규모를 줄이거나 늘리는 등의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죠. 주주 가치를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배당 정책이 발표되면 보통주와 우선주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당 이야기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조선주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올해 조선 수주량은 작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박 가격 상승에 조선사들이 거둬들이는 이익 규모는 커질 전망인데요. 뭐 이렇게 신조선가 지수는 오르지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도 가격 인하의 무게가 실리지 좋은 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피크아웃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황 상황 좀 점검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습니다. 뭐 조선주들이 근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조선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조선사들의 어떤 수주 물량이 풍부한데다가 선박 가격인 이제 신조선가죠. 이제 이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조선사 쪽의 어떤 실적이 개선될 것이 전망된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선주는 이제 상반기에 어쨌든 이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개선이 계속 지속됐죠. 그리고 이제 7, 8월 달 연중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수주 물량과 선박 건조 가격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피크아웃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증권업계에서는 이 피크아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선박 가격, 건조 가격이 어쨌든 뭐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수주 물량 감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 조선사들의 그 전략적 선택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년간 수주 실적을 이어온 LNG선이나 아니면 컨테이너선 발주 같은 경우는 역기저가 나올 거예요. 이제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둔화될 수가 있긴 있겠지만 해양 구조물 발주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상선 수요 감소 우려를 좀 상쇄해 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올해와 내년까지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선 업황에 달려 있긴 할 텐데 우리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연말에는 조선 업황 어떨지 내년에는 어떨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됩니까? 네, 일단 이 조선업이라는 업종 자체에 좀 특징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업종에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선업은 특히나 사이클이 매우 긴 업종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고려해 보면은 업황 피크아웃이라는 거를 사실 이게 이 우려를 이제 증명하는 것 자체가 좀 불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말부터 어쨌든 2020년 말부터 회복 추세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황이 3년 만에 뭐 하락 반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게 좀 많이 과민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하향 추세였던 국제 유가가 좀 급등하죠. 이에 따라서 조선주 주가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뛰는 데 제법 큰 영향을 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국제 유가 상승이 통상 보통 조선주 주가의 호재인 이유가 석유업체 매출로 증가가 되면서 석유업체 매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고부가 선박 발주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주에 대한 어떤 호재 이슈로 보통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조선 기업들의 수주 잔고도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좀 소폭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투자 전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는 보통 이제 경기 민감주로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업종인데 잘 아신 대로 최근에 뭐 사실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둔화가 돼서 둔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미 연준이 이제 예전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그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연준이 사실 어느 정도는 의도했던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선업이라는 업황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10년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시작한 2020년부터 최소 30년 이후에는 뭔가 둔화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여전히 지금 좀 뭔가 상승세가 둔화해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 세가 좀 적어질 뿐이지 제가 봤을 때 그대로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은 그만큼 긴 사이트를 보시고 투자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는 좀 시야를 넓게 그리고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조선업황 이야기 해봤고요. 이어서 전거래 일이죠. 반등의 시동을 제대로 걸었던 항공업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전날 부진한 시장 안에서도 항공주들의 반등은 단연 돋보였는데요. 남인우 소장님, 그 구체적 배경 어디에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로 종가를 봤는데요. 반면에 항공주 어떻습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진에어, TA항공 등 적게는 2%, 많게는 6% 좋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최종 합병에 대한 그런 실마리가 풀렸다. EU 집행위원회죠.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내년 2월 14일까지 최종 결론 내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발목을 잡았던 게 EU였거든요. EU가 내년 14일까지 최종 합병을 승인하게 된다면 아마 큰 돌덩이가 채워졌다,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여러분 전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국제원유 가격 많이 내려가서요. 80달러 근처에 있던 게 지금 얼마입니까? 69달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항공유를 원자재로 쓰는 우리 항공주들이 그만큼 날개를 달 수밖에 없겠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마스크 쓰셨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는 사실상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에는 세계 경기 위축은 지속되겠으나 아마도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국제 세계 여행이 커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항공제 어제 상승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국제 유가 7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WTI 기준으로 또 이제 겨울철에 이제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꽤 늘어날 것 같고 항공주로서는 조금 뭐 좋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항공주 전망? 네, 이제 항공주가 이제 그 몇 가지 뭐 국제운유 가격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에서 약간은 요즘 주춤한 모습 보이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악재 남아 있습니다. 워낙 금년에 고금리에다가 강달러가 지속돼가지고 항공사들의 금융 비용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 같은 경우는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악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그런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최근에 고가 26,000원이었습니다. 저가 얼마입니까? 19,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종가 22,000원. 아시아나는 13,000원에서 9,000원까지 40% 내려갔다가 반등에 성공했고요. 끝으로 진에어 같은 경우도 17,000원에서 자그마치 40%나 급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종가 12,000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유가라든가 고금리 이런 악재들이 이미 항공주에는 거의 반영이 됐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항공주의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계속 사도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주는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의 10%만 항공주를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을 봐야 되나요? 턴어라운드 확인하려면.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실적이겠죠. 특히 이제 금년 들어서는 실적이 굉장히 이제 턴어라운드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동안에 적자가 나기도 했거든요. 적자가 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궁극적인 실적은 뭡니까? 흑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흑자 확인까지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주 내용 잘 짚어주셨고요. 박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코스피 거래를 우리가 지금 종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뚜렷한 주도 없이 하루 이틀 걸러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속 순매수 보인 종목이 있다고 하던데 뭡니까? 예, 정답은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효성첨단 소재를 25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걸로 확인됩니다. 지난달 3일부터 어제까지 매일 사들인 물량이 판량보다 많았다는 뜻인데요. 최근 코스피 전체 종목 중 가장 높은 연속 매수 기록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50억 원 너치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과 기관은 각각 90억, 15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효성첨단 소재의 최근 한 달 평균 종가는 38만 6천 원 수준인데요. 주식 한 장당 가격이 코스피 15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제법 무게가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간 주가는 8,500원 올랐습니다. 상승률로 따져보면 2.34%인데요. 지난 6월 말 기록한 연중 최고가 51만 원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낮은 가격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매집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사실상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라도 발을 빼야 할지 훗날을 위해 베팅할지 갈림길의 선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2%대 상승률이면은 코스피 전체와 비교해도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달 넘게 꾸준히 순매수를 고집하고 있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실적 어떻습니까? 예,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은 7,830억, 영업이익은 360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각각 20%, 46% 줄어들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2018년 6월 효성에서 산업자재 부분을 인적 분할로 떼내서 세워진 회사입니다. 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인 타이어 코드와 스틸 코드가 핵심 제품인데요. 해당 분야의 매출 비중이 절반을 웃돕니다. 이 밖에 자동차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재료로 쓰이는 산업용 원사, 기능성 의류의 원재료인 스판덱스 등을 만듭니다.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1조 6천억 원대로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효성반도체 측은 지난 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타이어 교체 수요 회복이 늦어지는 점을 들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신차 판매부터 타이어 교체까지 모두 쪼그라들었다는 뜻이죠. 그나마 산업자재 부분과 기타 사업 부분이 수익성 방어에 톡톡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중에서도 스판덱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설명입니다. 네, 주요 매출 구성을 보면 이제 효성첨단 소재, 요게 이제 자동차 관련 업체라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스판덱스는 섬유 산업의 반도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인데 이런 스판덱스 사업 덕분에 자동차 시장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미래로 선택한 건 탄수섬유입니다. 항공기 몸체나 플럭용 블레이드, 날개죠. 여기에 등에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방탄복, 5G 광케이블의 재료인 아라미드와 더불어서 슈퍼섬유로 불리는 품목들입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내년 탄소섬유 생산 공장 증설에 들어갑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증설 규모는 각각 7,500톤과 5,000톤인데요. 완공 이후에는 현재 캐파 9,000톤의 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마진 제품인 탄소섬유 생산량이 늘어나면 실적 고성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게 증권가 전망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탄소 섬유 이익이 본업인 타이어 코드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내년 1분기부터는 타이어 코드 역시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미와 유럽 수요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가 감소 중인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탄소 섬유 공장을 추가하면서 기존 저성장 사업인 타이어 보강제 중심에서 고성장, 고마진 성장 산업을 주도하는 업체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25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창사일에 처음 IR 행사를 개최한 고려아연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고려아연이 새 목표를 내놨습니다. 10년 후 매출 25조 원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투자 규모도 굉장히 통이 큽니다. 보니까 17조 원에 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확실한 투자 그리고 이제 이거로 인해서 완벽한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11조 가량인 외형을 2배 이상 확장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 성장의 핵심 동력은 역시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 2차 전지, 자원 순환 등 신규 사업 분야로 이제 이 분야 매출 같은 경우로 현재 재련 사업과 비슷한 12조 2천억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자리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발표한 그 해외 우려 집단이죠. FEOC의 세부 규칙이 고려 아연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것 때문에 이제 뭔가 투자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개최한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존의 재련 사업을 비롯해서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 경영이나 총 3개 분야에서 세부 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런 전략 내용을 좀 신중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이 어제 인베스터 데이 개최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주요 사업 부문별로 어떤 목표 내놨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십시오. 일단은 제일 큰 사업이 재련 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련 사업 부분에서는 수익성과 경쟁력 강화에 어떤 초점을 맞췄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재련 수수료 하락 그리고 이제 전기 요금 인상 등 외부 환경에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공정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생산량과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는 공정 합리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재련 사업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전기동이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황산을 제시를 했는데 2035년까지 전기차와 전력망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분명히 뭐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사 대비해서 주요 원료비가 30% 이상 낮은 고순도 전기동 생산을 그리고 이제 2028년까지는 연 15만 톤까지 이제 생산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부산물인 반도체 황산 같은 경우도 2033년까지 최대 50만 톤을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 보통 이제 TD라 부르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신재생과 그린 수소 그리고 2차 전지나 자원 순환 이쪽에 좀 신경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고려아연을 투자 포인트 차원으로 봤을 때 관련된 카테고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총 3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그린 수소 그리고 자원 순환과 2차 전지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신사업 실적이 부문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인할지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사업 부분이 이제는 뭔가 우리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좀 활성화돼서 이게 매출로 어느 정도 기인될 때까지 저는 일단 중립 끼워놓고 좀 지켜보겠다. 아직은 조금 투자하기는 좀 멀지 않았을까. 하지만은 관심 정보 좀 넣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지붕 두 가족이죠.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분 확보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펀더멘탈을 제외한 또 다른 이런 이슈들을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